역사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사실은 너무 판이하지만 우리 고우란 작가가 살리지 못하고 자살하게 만든 것. 그 사람이 영성훈련에 참여했더라면 거기까지는 안 갔을 텐데 너무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잘 이해 못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고우라는 작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우라는 작가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1위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작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위를 꼽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작품 세계는 굉장히 많지만 처음에 저희가 그 고우의 전반적인 스토리하고 그 다음에 불행의 씨앗이 된 이름 방고우가 있습니다. 형의 이름을 똑같이 딴 핀셋도 방고우입니다. 그 다음에 고우의 모친이 잘못된 죄수추어로 고우가 그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은영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죠. 그걸 보면서 많은 걸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고우가 사랑한 사람들 4명은 다 불운한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만 사랑했다는 거 이걸 좀 남기고요. 그 다음에 고우의 병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병명은 조울성 간질이지만 그 사람의 그 고우병을 예측하는 또 질병이 또 있고요. 그리고 고우의 작품 분석에서는 병적인 작품 5작품, 그 다음에 환하고 밝은 작품 2작품 결론을 내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은 없고 그림만 있거든요. 저 고우 거를 다운로드해서 네. 들면 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니, 이걸 다운로드 하세요. 이걸 열어보세요. 이 폴더에. 고우는 자신을 올가매는 고독을 탈출하기 위해서 많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매번 실패를 했어요. 열기를 해서 열기를. 그러나 예술은 이 사람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안전한 돌파구를 차지한 겁니다. 그림에 대한 전념은 그 사람의 인생관이었고 사회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세계에서 가장 실천하는 건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는 네덜란드의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목사님이었고 본인은 전도사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쫓겨나기까지 했는가?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저지른 잘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도 모를 때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군가 상처를 줬는데 난 모르고 있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나중에서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 이 고우라는 사람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의 그림 세계는 1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작품이 600작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쓴 800가지의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의 그 미술 세계,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피 화랑에 사직을 했어요. 그때는 부피 화랑에서 일을 하고 사직할 때는 22살이었어요.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아이들을 성서와 그 다음에 또 기도와 뭐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도 뭔가 이 마음속 저변에는 그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원도 하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또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탐감촌에 들어가서 내가 전도사 역할을 충분히 하자 하고 탐감촌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까 좀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렸더니 눈이 흐려서 이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너 보지 말고 해라 이러신 것 같아요. 이걸로 하시면 네, 어떤 예, 알겠습니다. 생각 보시면 자, 고우는 왜 짧은 생일을 마쳤을까요? 아까 안 됩니다. 컴퓨터 쪽으로. 서로 부탁드립니다. 일단 남겨주세요. 엔터 치는데. 검게 굴린 광부, 그 피력의 태색된 얼굴, 그 다음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색덩어리 그런 거, 깨면의 가스 냄새 이런 걸 맡아가면서 그 광부들과 같이
지내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건면하고 전도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했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그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헛간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길거리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 가난한 사람과의 그런 그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 작품에는요, 서민적인 그림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뭐, 낡은 구두라던가 아니면 언덕에서 내려오는 그런 풍경, 아니면 밭, 아니면 뭐, 해입니다. 그는 천국에 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말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을 돕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신앙을 받아야 된다고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면 오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단 측에서는. 저 사람이 뭐지? 그래서 그 교단 측에서 전도사의 역할을 충분히 한 그 고보를 내칩니다. 결국에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게 돼서 이 사람은 돈 한 푼도 없이 부르통이라는 작가를 찾아갑니다. 너무 많이 지치고 굶고 굶어서 찾아갔는데 부르통이라는 작가를 만나지 못해요. 길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밭에서 잠을 자거나 집덤에서 잠을 자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얼굴을 여러분들 보게 되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그 얼굴은 그냥 좀 뭐랄까 좀 인기 끌지 못하는 그런 얼굴. 그러면서도 그는 많은 그러한 믿음의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자 했지만 모든 게 그 사람한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빵 조각으로 연명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고향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해주신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아버지가 권면을 했어요. 그림을 잘 그리니?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직업을 여러 가지 나이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 4개, 5개는 옮겨 다녔어요. 그러면서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엔 전도사 역할을 충분히 하는 줄만 알았는데 거기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들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본인이 내가 그 주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를 채찍하고 나를 내쫓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정말 그 사명감을 가지고 했는데 나를 교단에서 쫓아냈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개인적인 생각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리감도 들면서 네. 신을 부정하지 마찬가지로 아마도 고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또 불행의 씨앗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그 방고는 1853년 3월 30일 날 태어났습니다. 근데 바로 1년 전 1852년 3월 30일 날 핀시투 방고 형이 태어납니다. 딱 1년 만에 똑같이 태어났는데 형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너무 잘못된 제스처로 항상 고호를 손을 잡고 형의 무덤가에 갑니다. 형의 무덤가에 가서 이름이 방고로 적혀 있죠. 항상 자기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무덤가에 그냥 정말 이렇게 항상 엄마의 그 슬픈 표정을 보면서 그곳에 가게 돼요. 결국에는 그 잘못된 제스처라는 건 뭐냐면 이 아이한테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크면서 안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느끼게 하는데 제가 이거를 예전에 20년 전에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정말 잘 몰랐었어요. 이것이 무슨 잘못된 제스처였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자, 오은영의 금쪽 상담을 보면 많은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아이 형태라던가 부모의 그런 제스처를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교단에서 이 사람을 내몰고 그 다음에 또 어머니 그 잘못된 제스처 그 다음에 가재 박사도 이 사람의 우울증이나 이 사람의 그 조울성 간지를 그냥 묵인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오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죽은 장남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 무덤 앞에 가서 우는 어머니 옆에서 바라보면서 과연 핀세트 방고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뭔가 피약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아마 그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묘비가 세워진 무덤을 어머니 손에 이끌려 형의 넋을 달래는 모친의 잠재적 그런 콤플렉스, 잠재적 모친의 행위는 콤플렉스로 작용했을 것이고, 죽은 아이를 잊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슬퍼하는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그런 따스한 애정을 받고 싶은 어린 고우의 그런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충족되지 못한 슬픔과 울적감을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자신을 가혹하게 대한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는 죽은 형과 본인 같은 일을 인생을 대신 살아준 꼴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말년에 그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남을 죽이기보다는 내가 죽는 편이 낫다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 사랑에 굶주리고 그리고 그래서 피약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는 굴욕감과 불신, 죄책감, 울적함 이런 것을 죽음을 겁내지 않게 되었어요. 차라리 죽어서 새로운 영원한 삶을 다시 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바랐을지도 모른다는 그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길을 잘랐죠. 그는 길을 잘랐어요. 손뿌리로 자기 머리에 대고 37년 때 마감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정신병자 심리학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죽은 형과 어머니 서투른 감정 처리다. 어머니의 서투른 감정 처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면 고가 사랑한 여인들이 있어요. 고가 사랑한 여인들이 있는데 여기 쭉 그냥 이렇게 썼는데요. 첫 번째 외제인은요. 약혼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 16살 때 16살 만으로 한 17, 18 됐겠죠? 아니 그 한국 나이로는 이제 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첫 번째 외제인은 이미 약혼한 여인이 있는데 자기가 사랑을 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여인이 황당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련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인 K 사촌 누나는 사촌 누이는 8살 난 아이가 있고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고의 집에 기거를 하는데 갑자기 누이가 여자로 보이고 그러니까 나하고 결혼해줘.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본인은 이혼을 해서 뭔가 좀 쉬러 친척집에 갔는데 한참 아래인 사촌 남동생이 자기하고 결혼해줘. 받아들일 수 없죠. 불이 나게 자기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췄으면 좋은데 고은은 또 쫓아가서 백부한테 자기는 결혼하겠다. 누이랑 결혼하겠다. 내쫓김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두 번째 고백을 마시죠. 세 번째는 크리스티나 호르니크 시엔입니다. 이 여자는 창녀입니다. 그리고 이미 5살 난 아이가 있었고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이 고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는 알코올 중독에 성병까지 걸려 있었는데 그는 매력은 없었으나 그녀는 불행 그 자체가 고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연유를 여기다 더 그레이트 레이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에게 성병을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고 3주 동안이나 또 이렇게 병원에 가서 또 치료도 받곤 했지만 그는 결국에는 살게 됐는데 5명이라는 1,500프랑이라는 돈을 고흐의 동생 테오가 돈을 줬어요. 그 돈으로 5명이라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5명은 누구겠어요? 시엔, 고흐, 또 시엔의 남동생, 그 다음에 2 자녀. 5명이 살 수가 없죠. 거기에다가 시엔의 남동생은 또 폭력적이에요. 왜 돈을 안 가져오냐? 이 돈이 너무 작다. 이런 거 있죠. 결국에는 남동생이 그런 돈 문제로 폭행을 당하고
시행하고도 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마르오코는 열세 연상입니다. 이 여인 집에서는 엄청난 반대를 부딪혔어요. 그 마르오트라는 여인은 정신불안에도 빠졌고 그녀는 그 결혼을 반대하자 쓰러졌고 결국에는 자살하고 그 격을 마셨던 것이죠. 뭐 죽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이 동네에 알려지자 고에게 또 비난을 퍼붓니다. 그녀와 사람도 막을 내립니다. 왜 사람들은 고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을 퍼부을까? 내가 과연 나는 그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에 관심 많고 타인의 얘기에 또 관심도 있으면서 비난을 퍼부을 때도 있죠. 각자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고의 병명이 있습니다. 고의 정신병, 졸성, 간질,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는 할아버지나 숙부나 외가나 간질병 환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치 가재 박사도 고의 간질병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발작은 35세 때 길을 자른 사건 때문에 길을 잘랐어요. 길을 왜 잘랐을까? 자, 고갱하고 싸움을 번졌죠.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고갱하고 싸움이 번져서 결국에는 압센트란 술을 던지고 그때 서로가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 자기 길을 자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발작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발작은 음식에 독이 들었다고 환청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가정부 신고로 결국엔 입원하게 되고 세 번째에는 환각과 환청이 너무 많이 나와서 튜브를 짜서 입으로 먹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튜브, 물감이죠. 물감 짜서 막 먹기도 하고 네 번째, 그 물감을 먹으려도 했지만 등유를 또 마시려고 했어요. 다섯 번째는 발작은 아르의 진호 부인이 문병 갔을 때 이틀 뒤에 발작을 했는데 아르의 진호 부인은 정말 고한테는 구세주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을 때 모델도 서주고요. 돈이 없을 때 밥도 주고요. 술도 주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르레의 여인은 고의 그림 속에는 아름답게 아주머니 얼굴에 아름답게 환한 미소와 그 다음에 성경책을 그려줍니다. 근데 고갱은 그 고한테 막 뭐라고 하냐면 술집 잡부한테 성경책이 가담기다 하다 하고 굉장히 빈정거리며 비웃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와 고갱은 이런 상황이 연출되죠. 그래서 결국에 기 자른 행동도 고갱의 쓴 그런 뭐 언어라든가 언행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크게 점쳐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 졸성 간증이라는 것은 양극성 장애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보면 어떤 때 기분이 너무 좋아. 어떤 때 너무 기분이 우울해. 양극성에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뭔가 너무 뛰어나가다가 또 나중에 나쁠 때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화를 내거나 이게 양극성 졸중 장애라고 합니다. 자, 정신분열증, 이거 고의 예측하는 질병인 정신분열증이 있었습니다. 청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이 유명한 사람이다, 자기 능력이 특출하다고 허언증 환자도 있죠. 그리고 개인 행동을 왜곡시켜요. 자기 행동을 굉장히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능력이 참 특출해. 그 다음에 자기는 좀 더 개인 행동에 자기 행동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에는 세 번째 위로 올려주세요. 여성 시인이란 여성의 성병을 옮았죠. 그래서 매독에는 이제 우리가 임질과 매독이 있죠. 근데 우리 이제 다 알지만 우리 임질 매독 바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간추려 얘기한다면, 임질은 배뇨시 통증과 고름 같은 분비물이 나온대요.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매독은 이런 초기 증상은 다리에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결국에는 항생제, 페니실린 이런 거 투여해서 고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고의 진단명은 축두엽 간질입니다.
정상적인 우리가 자, 걸어가요.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눈을 깜빡여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건 갑자기 몰아치는 거예요. 갑자기 10개, 20개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지죠. 우리가 눈 깜빡거리고 또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관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쓰라미처럼 몰려오는 거. 다시 말하면은 수의 뇌세포가 동요화되면서 발작이나 경련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현대말로 뇌전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축두엽이 인간의 감정, 응급방위, 반응, 기억을 담당하는데 이 축두엽 발생 시 우리 고우처럼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그림을 지금 분석한 그림 넘겨주세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림만 지금 5작품 보면 끝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별이 빛나는, 여러분들 이거 보셨죠? 네. 안 보신 분 계세요? 네, 이게 고우 그림이라는 걸 혹시 모르신 분 계세요? 괜찮아요? 모르세요? 모르실 수 있어요. 네. 전혀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흔한 그림이지, 흔하게 어디 붙어 있어도 그래도 고우 그림입니다. 이거는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자, 이거를 별이 빛나는 밤의 병적인 작품이다라고 여기 제가 넣었는데요. 자, 고우는 미국 시인 히트먼이 있습니다. 히트먼이 글을 읽고 그는 시의 감동에 충격을 받아 이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근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런 이 그림을 그렸는데 히트먼이 별과 죽음과 불멸을 연결시켰어요. 히트먼의 시와. 그래서 제가 시를 좀 이따가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자의 노래 Song of Myself 해가지고 이 달을 이해하면 고의 그림 속의 달을 해석하는데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약간 미술 치료학적으로 제가 조금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미술 대학에서 박사과정에 미술 치료, 그러니까 우리 예술문화 미술 치료를 제가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근데 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아의 노래 히트면에 시를 한번 제가 읊으면서 자, 우리 눈을 감고 들어도 되고요. 저 그림과 같이 한번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밤중에 홀로 뒷마당에 나서면 갖가지 생각이 잠시 내게서 멀어진다. 아름다운 자비의 신을 내 곁에 모시고 옛 유대의 언덕을 거닐고 공간을 달리고 하늘과 여러 별들 사이를 달린다. 7 우성과 7 위성과 그 광범위한 둘레 직격 8만 마일의 대궤도 사이를 돌진하고 초승달 어린이가 제 뱃속에 자기 보름달 어미를 데리고 간다. 난폭하고 향락하고 획책하고 사랑하고 경계하며 후퇴하고 충만시키고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나는 밤낮으로 이런 일을 걷는다. 자, 여기서 머나먼 우주를 num식의 놀라운 아름다움 속에 밀려 들어가는 느낌을 주는데요. 그 고우는 시각적 영향력을 아주 흡사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미를 데리고 간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달의 부분, 초승달과 전체 보름달. 자, 여기 보면 여기 초승달이 있어요. 저 보이죠? 노란 거. 초승달과 보름달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시 휘트면의 시하고 많이 흡사하다, 공통점을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베커 박사의 평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베커 박사는 이런 의학 박사인데 베커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시각적 전조에 의해서 초점이 정확하지 않아요. 초점이 흐리죠. 지금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의 의식을 받은 충격 때문입니다. 고 머릿속에서 그런 충격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초점이 흐린 작품을 연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루빈 박사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심은 나선 방충 모양 있죠? 이렇게 나선. 이렇게 불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불려져 있는 나선형 방충 모양. 은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 어지러움을 유발해요.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현기증에 시달리고 살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의 그림 속에. 자, 보면 작품을 보면은 그 작가의 내면을 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절대로 나는 아니야 할 수 없습니다.
자, 나무를 그림을 그려도, 또 집 그림을 그려도, 또 때로는 뭐 꽃을 그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내면은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나의 마음속 내면을 진심으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도 지금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그림, 그 별이 빛나는 밤에 흐릿한 초점이 흐린 듯, 그 다음에 또 초승달, 보름달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베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루빈 박사의 평과 비슷합니다. 자, 현기증, 고온의 현기증과 고소공포증이 어렸을 때 정서적인 외상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어린아이를 포근하게 감싸지 않은 어머니 때문에 불안이 형성되었다고 아까도 얘기했죠. 느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고호가 감수성이 어릴 때 양친의 성의 장면을 봤다거나 목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야만적인 공격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 이 그림 가운데는 우리 루빈 박사가 이야기했죠. 자, 여기 보면 S자가 있어요. S자. 자, S자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자는 소용돌이를 들면서 마치 남녀가 육자, 구자, 체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공포를 느끼게 된 것은 어지러움과 고소공포증을 한층 촉진시켰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지금 현재 이 그림을 제가 설명을 또 할 거예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실편백나무라고도 하고요. 아무노나무라고도 해요. 이건 뭐냐면 이따도 얘기했지만, 자, 이 나무는 한번 베버리면요 뿌리까지 다 죽어요.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럽에서는 묘비 옆에다가 이런 나무들을 심었대요. 한번 베버리면 싹이 돋지 않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죽음의 나무를 연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거는 지금 현재 앞에 이렇게 크게 드리워진 나무들은 이거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일단 설명을 또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길을 자른 자화상. 그 다음 그림이야. 길을 자른 자화상. 자, 길을 잘랐죠. 자, 길을 자른 자화상에는 두 점이 있어요. 파이프를 든 고호. 한번 넘겨보실래요? 여기에 또 있어요. 네, 이거예요. 자, 생댐이 그 요양원에서 자기 병을 치료받고 와서 그려진 작품입니다. 어때요? 이 작품을 빨간색이 들어가는 눈은 상당히 지금 뭔가 직시하듯이 노려보듯이 하는 그런 표정이죠. 자기 길을 저렇게 잘랐을 때 자학을 하거나 저 사람은 그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내가 남을 해하기보다는 나를 해야서 표출하는 그런 피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길을 자른 자화상은 고갱과의 그 빈번한 성격적 충돌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가 좋아하는 작가는 고갱이 싫어했습니다. 고갱이 좋아하는 작가는 또 고가 싫어했습니다. 서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 둘이 만났을까? 이따 설명이 또 들어갑니다. 왜 이 사람들이 둘이 왜 만나서 이렇게 자꾸 작가들끼리 싸움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면도칼로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귀를 잘릅니다. 그리고 그때가 1888년 크리스마스 때에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아까도 얘기한 두 점을 그렸고요. 그는 의학자나 비평가 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경과민이다. 환청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피해망상증이다. 이렇게 병리학적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자, 이건 지금 흘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실편백나무, 쉽게 말하면 측백나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뭐 외국에서는 아몬드나무라고도 해요. 자, 어디가 다른지 같은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그림이 무지 크게 나와 있죠. 그죠? 네. 엄청 크게 나왔죠. 굉장히 무지 크게 나와 있어요. 잠깐 그림 뒤 좀 한번 넘겨줄까요? 그림 빠졌는데. 네. 요 그림 좀 이거 말고, 이걸 좀 넣어주세요. 자, 이게 이제 그 귀를 자른 다음에 요양원에 들어갔던
그림인데요. 그곳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나무가 엄청 커졌죠. 네, 지금 여기에 나무 앞에서 병원보다 엄청 크게 그렸어요. 자, 이거는 요양보다 크게 그린 나무 제가 이제 미술 치료학적으로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온이 불안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병원보다 이 나무가 이렇게 커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커졌다 이런 것들은. 그다음 나무 껍질이 진한 표현이에요. 지금 이 그림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나무 껍질이 굉장히 거칠고 진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불안을 반영하고 있고요. 성장에 대한 사고성을 의미해요. 거친 표현. 그 다음에 나무 껍질을 검게 칠했던 거 이런 것들은 외부 환경과의 사이 긴장을 가지고 있고 우울과 불안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고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무 껍질을 벗겨진 모양이 있어요. 저기 나무 껍질이 벗겨져 있어요. 그죠? 지금 들어가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그건 공격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옹이 구멍이나 속이 빈 구멍의 표현은 그 기억해낼 수 있는 마음의 상처와 연관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옹이가 이렇게 밑에 있다. 그럼 아주 어렸을 때 상처를 받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맞죠. 지금 그 나이가 지금 30대잖아요. 그 여기 이렇게 파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일을 넣어서 7살짜리를 제가 미술 심리 치료에 입각해서 했는데 어머니가 하나를 줬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뭔가 해석학적으로 미술 치료학적으로 해서 이메일을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또 미술 치료에 강의할 수 있으면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시 나와서 보면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이제 결론을 좀 얘기할게요. 별이 빛나는 밤 나무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길을 자른 거 얘기했고 실편백나무 한번 좀 큰 거 한번 여기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실편백나무 좀 잘려 있어요. 저것도 불안과 우울을 자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는 저렇게 바깥에 나가 있는 거 아니면 뿌리가 막 이렇게 손톱을 향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그 사람의 정신병적인 그런 행동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에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여기 보면 나무가 너무 큰 그림이다. 여기 컸죠. 이런 확대적 욕구를 보는 거. 현실 활동에 있어서 만족을 느끼지 않는데 자팽창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고를 이야기하겠죠. 고와 이 그림과의 결부를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용지 밖으로 나갔죠. 지금 용지 밖으로 나갔죠. 생활 공간으로부터 이탈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 용지 밖으로 나간 건 내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류의 그림을 자 생냄이 요양원에 있을 때는 이 나무와 구름 이런 것밖에 안 보여서 바다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특히 이런 나무가 많이 보였어요. 그러면 그 고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는 특히 이런 류의 그림들이죠. 근데 내가 나가고 싶잖아요. 그죠? 나가고 싶고 내가 뭔가 여기에 갇혀 산다는 그 느낌을 이 그림 속에 표현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잎이죠. 지금 잎이 날카롭지 부드럽지 않죠. 그죠? 자, 보살핌이 부족한 날카로운 성격의 보유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보살피고 싶다. 나는 보살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왜 여러분들은 나를 이렇게 쫓아냅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병과 싸워야 됩니까? 이런 표현을 수 있습니다. 자, 태양을 향해 호소하는 게 뻗어나갔어요. 자, 태양을 향해서 뻗어나간 경우. 자, 아동학에서는 이런 게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건 따뜻함을 요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 까마귀가 나는 밀밭은 그 반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겁니다. 자, 처음으로 고우는 상당히 길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죠? 까마귀가 나는 밀밭은 51cm. 근데 길이는 얼마냐? 103입니다. 엄청 크죠? 까마귀가 나는 밀밭. 자, 까마귀가 나는 밀밭은 길게 그런 긴 규격을 처음으로 시도했고요. 넓은 전망에 대한 그의 잠재의식에서 종말의식입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자, 여기 보면
이 어두운 거예요. 까마귀가 확 날아요. 근데 이렇게 노랗게 일렁이는 이런 모습이 있죠. 내가 죽기 직전이지만 뭔가 희망과 악과 그 선에서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결국에는 악이 이긴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죽기 한 며칠 전에 그린 작품입니다. 그다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꽃송이 꽂힌 해바라기 한번 해줄까요? 자, 이 그림 해바라기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은 다 아시죠?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자, 우리는 고모는 그 공동체를 결성을 하고 싶었어요. 공동체는 뭐냐면 이제 편지를 씁니다. 나랑 그림 같이 그리고 나랑 같이 생활할 사람, 나랑 같이 생활하는 애들 같이 자진 않지만 같이 생활한 그림을 그릴 사람, 자, 친구들한테 보냅니다. 편지를. 아무도 응해주지 않는데 고객이 응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들뜬 마음으로 이 그림을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어디 있냐? 결국에는 고객이 기거하는 방 정중앙에 이 작품을 답니다. 그래서 고객은 문을 열자 이 작품을 보면서 달카로운 시선을 보입니다. 그리고 흡족한 얼굴을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이 작품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 노란색을 알기 위해서 압생트란 술을 즐겨 마셨다. 압생트란 술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술 이야기하니까 오늘 좀 어울리진 않지만, 자, 압생트란 술은요 70에서 80% 어마무시하게 독한 술입니다. 자, 프랑스에서는 여기에서 프랑스는 이것을 굉장히 장려했어요. 근데 이 압생트란 술이 결국에는 정신병적인 행동을 일으킨다 해서 결국에는 주조 회사도 그 프랑스라는 회사도 이 압생트란 술을 금지시킵니다. 이 정도로 이 센 압생트란 술을 고은은 즐겨 마셨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더 발작이 더 일어난 거죠. 이것은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이 있다라고 나오니까. 자, 우리 고의 압생트의 중독은 결국에는, 자, 이 알마 메시아 그 압심툰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고요. 자, 투존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자, 토끼한테 주사를 주입했더니 어떤 의식장애, 간질 경련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자, 동물도 그러는데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이상한 행동을 한 거는 결국에는 이러한 압센트라는 술을 프랑스라는 국가에서 장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모가 정말 자살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모든 게 그렇게 밀고 나갔던 거예요. 자, 정말 오늘 오신 목사님 말씀처럼 그 영성훈련이 그때 이런 게 이루어졌더라면 과연 우리 고모가 자살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활짝핀 편도나무 하나 볼게요. 자, 이 편도나무는 고모의 동생이 태호입니다. 태호의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조카. 고모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은 류의 그림을, 처음으로 밝은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축하하는 마음에서. 이때도 굉장히 고모들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90년대 자살했어요. 근데 90년도에 그렸던 2월에, 자, 90년도에 5월, 7월 그 사이에 고모는 죽었지만 지금 2월 달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굉장히 밝게 그려진 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고은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죠. 파리로 갔고, 파리에서 아르르에 있는 그 태양이 조금 더 가까운 태양을 갖고자 갔어요. 그건 뭐냐면 태양과 해바라기는 비슷하죠. 그래서 태양과 비슷한 해바라기를 그렸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빠진 것도 추가하고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빨리빨리 하느라고 다 뺐습니다. 자, 고은은 끊임없이 고뇌하는 인간이었어요. 그의 생애는 뜨겁고 파란만장한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버림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뇌를 색칠했고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을 남겼고, 작품을 600여 점 남겼고, 편지를 80여 통 남겼습니다. 그를 전도자 시절에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내쫓는 행위가 결코 자살이라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변에 우리 잘못된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살펴볼 문제는 없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런 주변에 우리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음과 모든 것을 협력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